안녕하세요. 애들리의 EU GDPR 시리즈 16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GDPR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GDPR상의 정보 주체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시청자분들을 위해 정보 주체가 정확히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물론이죠. GDPR에서 정보 주체란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자연인을 말합니다. GDPR 제4조 제1호에 따르면 식별되거나 식별 가능한 자연인으로 정의되죠. 쉽게 말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우리 모두가 정보 주체인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 이메일, 위치 정보, 심지어 온라인 행동 패턴까지 이런 정보들이 수집되고 처리되는 사람이라면 GDPR에서 말하는 정보 주체입니다. 네, 맞아요. 결국 우리 모두가 정보 주체인 셈이죠. 오늘 에피소드는 정보 주체의 8가지 권리, GDPR 기본 원칙과의 관계, AI 시대의 도전 과제, 그리고 오늘의 인사이트까지 다룰 예정입니다. GDPR은 정보 주체에게 8가지 주요 권리를 부여하고 있어요.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개인정보 접근권, 정정권, 삭제권, 일명 잊혀질 권리, 처리 제한권, 데이터 이동권, 이의제기권, 그리고 자동화된 의사결정 및 프로파일링에 관한 권리입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이 권리들이 왜 중요한지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권리들은 디지털 시대에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업과 조직이 우리의 데이터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각 권리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무엇인가요?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GDPR 제13조와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기업이나 단체가 우리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특정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는 권리예요. 여기에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신원과 연락처, 처리 목적과 법적 근거, 데이터 보관 기간, 제3자 공유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예를 들어 아마존에 가입할 때 보게 되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바로 이 권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방침에는 아마존이 어떤 정보를 왜 수집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얼마나 오래 보관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동의를 클릭하고 넘어가는 그 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실제로는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군요. 맞아요. 물론 너무 길고 복잡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지 않고 넘어가지만 사실 그 안에는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GDPR은 이 정보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개인정보 접근권은 무엇인가요? 개인정보 접근권은 GDPR 제15조에 규정된 권리로 기업이 우리에 관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통해 우리는 처리 중인 개인정보의 사본을 받고 처리 목적, 관련 개인정보의 범주, 보관 기간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페이스북 사용자라면 설정 및 개인정보 보호 메뉴에서 내 페이스북 정보 섹션을 통해 페이스북이 보유한 모든 데이터의 사본을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게시물, 사진, 댓글, 좋아요 기록, 심지어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남긴 검색 기록, 클릭한 광고까지 모든 활동이 포함됩니다. 저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저장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라인 서비스가 자신에 대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 실제로 알면 놀라워해요. 구글도 내 활동 페이지에서 검색 기록, 위치 기록, 유튜브 시청 기록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근권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은 정정권이라고 하셨죠? 네, 정정권은 GDPR 제16조에 규정된 권리로 우리에 관한 부정확한 개인정보를 정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처리 목적을 고려할 때 불완전한 개인정보를 보완할 권리도 포함됩니다. 이건 꽤 직관적인 것 같은데요. 실제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은행에 등록된 주소가 이사 후에 변경되지 않았다면 온라인 뱅킹을 통해 주소를 업데이트할 수 있죠. 또 다른 예로 결혼 후 성이 바뀐 경우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이름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정권의 실제 적용 사례입니다.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권리네요. 정확한 정보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맞아요. 부정확한 정보는 잘못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특히 신용정보나 의료기록 같은 중요한 정보일수록 정확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다음은 삭제권, 일명 잊혀질 권리라고도 하셨는데요. 맞아요. 이 권리는 GDPR 제17조에 규정된 것으로 특정 상황에서 우리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에는 개인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동의를 철회한 경우, 처리의 이의를 제기한 경우, 불법적으로 처리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이 권리의 실제 적용 사례가 있을까요? 2014년 스페인의 한 변호사가 구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오래전 부채 문제에 관한 기사 링크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 CJEU는 구글이 해당 링크를 검색 결과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이 잊혀질 권리의 개념을 확립한 중요한 판례가 되었고, 이후 GDPR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런데 모든 정보를 항상 삭제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맞아요. 삭제권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현과 정보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경우,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을 위한 기록 보존 목적인 경우, 과학적, 역사적 연구 목적인 경우, 법적 청구권의 행사나 방어를 위한 경우에는 삭제가 제한될 수 있어요. 항상 다양한 권리와 이익 사이의 균형이 필요한 부분이죠. 처리 제한권은 어떤 건가요? 처리 제한권은 GDPR 제18조에 규정된 권리로 특정 상황에서 우리의 개인정보 처리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개인정보의 정확성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처리가 불법이지만 삭제 대신 제한을 원하는 경우, 처리 목적을 위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만 법적 청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이의제기권을 행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신용카드 명세서에 이상한 거래가 있어서 이의를 제기했다고 가정해보세요. 은행이 이 문제를 조사하는 동안 우리는 해당 거래와 관련된 데이터의 처리를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그 데이터를 일상적인 처리에서 제외하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별도로 보관해야 해요. 또 다른 예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에 문제가 있어 환불을 요청한 경우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관련 데이터의 처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데이터를 삭제하지는 않지만 일시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권리군요. 정확합니다. 이는 데이터가 여전히 필요하지만 그 사용 방식에 문제가 있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을 때 유용한 권리입니다. 이제 데이터 이동권에 대해 알아볼까요? 데이터 이동권은 GDPR 제20조에 규정된 권리로 디지털 시대에 특히 중요한 권리인데요. 우리의 개인정보를 구조화되고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받아서 다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처리가 동의나 계약에 기반하고 자동화된 수단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권리의 실제 예시를 들어주시겠어요? 예를 들어 스포티파이에서 애플 뮤직으로 옮기고 싶다면 스포티파이에 있는 내 재생 목록과 좋아하는 노래 데이터를 애플 뮤직으로 가져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또 다른 예로 한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에서 다른 서비스로 파일을 옮길 때도 이 권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간의 프로필 데이터와 게시물을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서비스 이동을 쉽게 해주는 권리군요. 요즘처럼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가 있는 시대에 정말 유용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권리는 디지털 서비스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가 더 나은 서비스를 찾아 이동하는 것을 쉽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특정 서비스에 갇히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의제기권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의제기권은 GDPR 제21조에 규정된 권리로 특정 상황에서 우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히 처리가 공익을 위한 업무 수행이나 정당한 이익에 기반할 때, 그리고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직접 마케팅 목적의 처리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이 권리의 실제 적용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구글이 맞춤형 광고를 위해 우리의 검색 기록을 사용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광고 설정에서 개인화된 광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후 지속적으로 마케팅 이메일을 보내는 경우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더 이상 마케팅 메시지를 받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많은 이메일의 하단에 있는 구독 취소 링크가 바로 이 권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기능들이 실제로는 GDPR의 권리와 관련이 있었네요. 맞아요. GDPR은 우리의 디지털 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많은 기능들이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구현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화된 의사결정 및 프로파일링에 관한 권리는 무엇인가요? 이 권리는 GDPR 제22조에 규정된 것으로 AI와 알고리즘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현대사회에서 특히 중요해요. 우리는 법적 효과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처리에만 기반한 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자동화된 결정이 계약의 체결이나 이행에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해 승인된 경우, 또는 명시적 동의에 기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 은행이 대출 신청을 평가하기 위해 자동화된 알고리즘만 사용한다면 우리는 인간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어요. 만약 자동화된 시스템이 우리의 신용 점수를 잘못 해석했다고 생각한다면 인간 검토자가 결정을 재평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자동화된 채용 시스템이 우리의 지원서를 거부했다면 우리는 그 결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인간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우리의 신용 점수나 대출 자격을 결정할 때 우리는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인간이 다시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해요. 특히 AI 시대에 이 권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요. 자동화된 알고리즘이 우리 삶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니까요. 채용, 대출, 보험, 심지어 학교 입학까지 점점 더 많은 영역에서 알고리즘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가지 권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런 권리들은 GDPR의 기본 원칙과도 관련이 있나요? 네,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GDPR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7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정보 주체의 권리는 이러한 원칙의 실천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원칙들이 있나요? GDPR 제5조에 규정된 7가지 기본 원칙은 적법성, 공정성, 투명성, 목적 제한, 데이터 최소화, 정확성, 보관 제한, 무결성과 기밀성, 그리고 책임성입니다. 예를 들어 정정권은 정확성 원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삭제권은 데이터 최소화와 보관 제한 원칙을 지원합니다. 또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투명성 원칙을, 접근권은 책임성 원칙을 지원하는 식이죠. 그렇군요. 원칙과 권리가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맞아요. 이 원칙들은 개인정보 처리의 근본적인 철학을 제시하고 권리는 그 철학을 실제로 구현하는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칙과 권리가 함께 작동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그런데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권리를 보장하는데 새로운 도전 과제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GDPR의 정보 주체 권리 이행에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전 과제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첫째, 복잡한 AI 알고리즘은 종종 블랙박스처럼 작동해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은행이 AI 기반 신용평가 시스템을 사용할 때 왜 귀하의 대출이 거부되었는지에 대한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관한 권리의 효과적인 이행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둘째, AI는 더 정교한 프로파일링과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2020년 네덜란드 법원은 정부의 복지 사기 탐지를 위한 시리 알고리즘 사용이 GDPR과 인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어요. 이 시스템은 투명성이 부족하고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셋째, AI 시스템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 훈련되기 때문에 접근권과 데이터 이동권의 실질적 이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사용자 데이터를 다양한 AI 모델에 사용할 때 사용자가 자신의 모든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완전히 이해하고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생성형 AI 모델은 학습 데이터에서 개인정보를 기억하고 재생산할 수 있어 삭제권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가 기술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 웹에서 수집된 텍스트로 훈련되었을 때 개인의 이메일 주소나 개인정보가 모델 내에 암묵적으로 저장될 수 있어요. 정말 복잡한 문제네요. 이런 도전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이런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접근 방식이 논의되고 있어요. 알고리즘의 설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연구, 설계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원칙의 적용, 규제기관의 지침 개발, 그리고 기업의 투명성 강화 등이 그 예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통해 AI 시스템의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완화하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GDPR의 정보 주체 권리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에피소드의 핵심 인사이트를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논의의 핵심 인사이트를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GDPR의 8가지 권리는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둘째, 권리와 원칙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정권은 정확성 원칙을, 삭제권은 데이터 최소화 원칙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모든 권리는 GDPR의 기본 철학을 구현합니다. 셋째, 디지털 서비스의 진정한 비용은 종종 우리의 개인정보입니다. 무료 서비스에 현혹되지 말고 내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AI 시대에는 블랙박스 알고리즘, 자동화된 의사결정, 생성형 AI 등으로 인해 권리 보장이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에 발맞춘 권리 보호 체계의 진화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디지털 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우리도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디지털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잘 짚어주셨네요. 결국 GDPR의 정보주체 권리는 디지털 세계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도구이자 더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개인정보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닌 우리 정체성의 일부이자 디지털 시대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권리들을 통해 우리는 기술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우리의 디지털 정체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유익한 조언이네요. 오늘 GDPR에서의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8가지 주요 권리, GDPR 기본원칙과의 관계, AI 시대의 도전과제, 그리고 오늘의 인사이트까지 폭넓게 다루었습니다. 이 에피소드가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네, GDPR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우리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알고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설명한 내용이 여러분의 디지털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데이터 보호 영향평가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